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주말마다 제가 셰익스피어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4대 비극을 포함해서 셰익스피어 주요의 작품들을 차례대로 해설하는 강영상이 되겠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인물인지, 인류 역사에 어떤 위대한 자취를 남겼는지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책이 읽히고 있고 또 공연되고 있고 또 그때마다 거의 실패가 없는 그의 공연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주옥 같은 대사들을 우리가 오늘도 공기처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 역시 다른 고전들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그리 만만한 책들은 아닙니다. 저 노마드와 함께 하시면서 새해에는 꼭 셰익스피어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교양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터인데요, 제목을 흑사병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흑사병 하게 되면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그래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시절의 흑사병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흑사병은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곤 했는데요,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의 기록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전 생애를 거쳐서 적어도 3번 이상은 그도 역시 흑사병의 공포 아래 숨죽였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40살 때 런던에서 그의 커리어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또 한 번의 흑사병을 겪습니다. 당연히 모든 극장의 문들은 다 폐쇄되고 그도 역시 흑사병을 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0살 무렵에 겪었던 그 흑사병은 그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알려진 명성만큼 그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는 1564년 영국의 심장부 중부지방의 교역 중심지인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로는 첫 번째, 8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는 비교적 부유한 상인으로서 장갑 장사를 주로 하는 피역 가공업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버지 존은 한때 사업이 번창하기도 해서 시참사 의원, 그리고 나중에는 스트래퍼드의 시장까지 역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궁금한 것은, 자, 이런 세계적인 대문호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는 부유한 상인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틴어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이 라틴어 문법 학교는요, 라틴어 문학과 고전 문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성서, 또 카토, 키케로, 오비디우스, 유명한 로마 시대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연구를 하고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전들을 이때 공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1577년 셰익스피어가 13살이 되던 해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가업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육받은 것은 13살까지가 전부입니다. 13살 때까지의 교육만으로 이런 대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마 그의 천재성과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공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582년 18살 때 8살 연상인 앤 해서웨이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7개월 만에 첫째 딸 수산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1585년에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햄릿과 주디스입니다. 햄릿은 그 이후에 일찍 죽게 되는데요,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1585년부터 1592년까지 그에 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잃어버린 7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1580년대 후반쯤 런던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에 그는 단역 연극 배우와 극작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592년에 그에 관한 기록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극작가 로버트 그린의 글 속에서 공식적으로 셰익스피어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에 대해서 벼락출세한 까마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대학 출신 극작가들의 시샘을 받을 만큼
그는 인기 있는 작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7년의 시간 중 어느 지점에 그는 고향을 떠나서 런던으로 왔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미 극작가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1594년에 당시 런던의 연극단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였던 체인벌린 경의 극단 전속 극작가 겸 극단의 공동 경영자이자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1595년에는 극단의 주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점점점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죠. 그리고 1596년에 그 유명한 글러브 극장의 공동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요, 1597년 33살 때 고향에 뉴플레이스라는 대저택을 구입하는데요. 그가 얼마큼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1599년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글러브 극장을 설계하고 건축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후 글러브 극장은 한때 사라졌다가 1995년 이 글러브 극장이 다시 복원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아무리 셰익스피어라 하더라도 그도 역시 시대의 아들일 터니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셰익스피어는 전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의 번영을 배경으로 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는 한마디로 국군의 융성기, 번영기, 자신감이 가득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자미상의 엘리자베스 1세에 관한 초상화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왕의 오른손이 지구본 위에 얹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세계화, 국제화 확장이 시작된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배들이 바다에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은 뭐니 해도 오른쪽 상단에 그려져 있는 1588년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전투일 겁니다. 이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쯤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올라와서 배우로서 또 극작가로서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영국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본격적인 세계화의 시대, 또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노동자가 몰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주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간 상설 극장을 허락한 것인데요. 그녀도 역시 연극 관람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 그대로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1593년에 셰익스피어가 초기 활동하던 시절의 영국 런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템즈강입니다. 이건 구글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템즈강입니다. 그 당시에는 템즈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형성되어 있던 북쪽의 구도심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셰익스피어 글러브 극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밖에 없는 다리의 왼쪽에, 지금 구글 지도에서 보면 이쪽에 셰익스피어 글러브 극장이 보이시죠? 당시의 런던은 본격적으로 상업과 자본의 중심지로 성장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또 인구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인구가 많아졌고 당연히 여흥과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연극이었고요. 때마침 셰익스피어라는 천재적인 극작가가 등장해서 그야말로 영국식 문예부흥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 런던의 인구가 약 1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주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1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10분의 1이 연극을 본 셈이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통계에서는요, 인구의 15% 내지 20%가 연극을 보러 다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연극은 일종의 거대한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왕족, 귀족, 평민, 하층민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영국 르네상스기라고 부르는데요. 수많은 전래 고전들, 또 세계 각국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그 당시에 변화된 세계관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연극으로 상영이 되어서 영국식 문예 부흥기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 당시에 글로벌 극장을 1997년에 복원한 극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위가 뻥 뚫려 있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야외 극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의 무대가 객석의 한복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대 주변에는요 서서 연극을 구경해야 되는데요. 비싼 관람료를 지불할 수 없는 하층민들이 서서 보는 자리였고요. 지붕이 있는 좋은 관람석은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신분 고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즐기는 국민문화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요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의 색깔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 문화의 성격은 한마디로 살롱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자 마담이 주최하는 친교, 사교 모임인 살롱에서 몇몇 귀족들이 자유롭게 사교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즐겼지요. 프랑스 문화는 그래서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장식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로코코 미술이 가장 프랑스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화를 즐기는 양식에 있어서도요.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 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기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튜더 왕조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셰익스피어 작품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 1세 시절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1606년에 런던에서 발생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이때 런던 인구의 10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런던의 극장들은 폐쇄될 수밖에 없었고요. 셰익스피어는 흑사병을 피해서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오셀로, 리오왕, 맥베스. 이런 셰익스피어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모두 런던 흑사병 대유행 시기에 극장이 폐쇄되고 그가 집에서 칩거하면서 나온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셰익스피어는요 초기에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사랑의 수고라든지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든지 희극이나 또는 가벼운 사극 작가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 4대 비극이 없었다고 한다면 셰익스피어는 로맨틱 코미디를 잘 썼던 그런 극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심성을 후벼 파는 듯한 감동과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들, 즉 로미오 줄리엣 4대 비극이 없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의 극작가로서의 최고의 작품들이 바로 이 흑사병을 계기를 통해서 창작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흑사병을 겪으면서 그가 보았던 비참한 장면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를 힘들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시사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10년 런던에서 그의 고향으로 은퇴했다가 1613년 대분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저택 뉴 플레이스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서 새로이 만든 영어 단어가 12,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런 단어들을 영국에서 상영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가히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문화 후진국이었던 영국과 영어를 단숨에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그의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화려한 상징 은유법, 그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극도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뇌 발달에 영재학습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중심으로 그의 주요 작품들을 차례대로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셰익스피어 작품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마드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